이 숙박시설로 쓰지 못하게 되는 이제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라라는 것이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는 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그 진행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객관적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유자들은 이게 주거인지 숙박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행사나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분양을 할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좀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갖고 계신 분들이 모든 이 폭탄을 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이게 그러면은 오피스텔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하지만 안 됩니다. 실제로 주차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 등등을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워낙 자체로 건축법상에 받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 이 생활 숙박시설을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건지가 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저는 불합리한 상황이 도래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지만 빨리 도시 관리 측면에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생활 숙박시설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를 제가 이제 어떤 그 학술적이나 전문가적 측면에서 본다면요, 주거 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뭐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른 변화를 하는데, 이 코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1962년에 저희가 건축법이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주택과 공동주택만 있었던 것들이 지금 쭉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 유형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주택 종류와 그다음에 주택법상 준주택 종류가 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그냥 뭐 부동산 시장의 그 상품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기술적 변화 등에 따라 가지고 주거 유형, 이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은 굉장히 다양화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회적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우리나라 벌써 지금 출산율이 0.6% 떨어지고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주택 시장이 수요가 받쳐주는 이유는 가구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1가구는 4인이 이제 그게 기본으로 교과서에 배웠는데, 요즘에는 1, 2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주택 수요들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령층이 이제 증가하면서 총 가구 수, 노인 인구 증가, 그다음에 현재 그 1, 2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수요자 맞춤형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주거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득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주거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특히 이제 한 3만 달러 정도 GDP 퍼 캐피타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휴양 여가 문화가 확산이 되고, 이걸 이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세컨드 하우징이나 그 별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거 유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성장기, 개발 성장기에서는 굉장히 그 공급자 중심의 판에 박힌 딱 그 30평대 평형에 맞는 것들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공급이 됐다면, 요즘 사회는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변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미 경험을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세컨 하우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요즘에 그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 어디 제주도 한 달 살기, 지방 한 달 살기 등등을 이래 가지고 한 달 이상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문화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1인 가구 뭐 코리비행 같이 뭐 따로도 같이 뭐 이런 그 개념의 새로운 MZ 세대들을 위한 주거 타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우리보다 먼저 3만 불을 달성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이제 세컨 하우징과 다양한 주거 유형들의 수요가 막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체류와 주거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변화에 있어서도 이게 주거 유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그걸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원격근무 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집인지 오피스인지의 경계도 굉장히 그 부분이 불분명해지고요. 집중구분이나 주거의 정착 개념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피스의 이용도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오피스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케이션 수요 같은 것이 증가하게 되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유연한 재택근무 등의 거주와 근무의 유효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7, 80년, 90년대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독주택, 아파트, 근데 그냥 가족이 가서 사는 것들이 이제 그 주거 유형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요, 2000년 이후부터 오피스텔, 아시다시피 이건 업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주거를 하이브리드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최근에 임대형 기숙사도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이제 고시원은 건축법상에는 그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주거 준주택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예전에 정착의 개념이 아니죠.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사는 엄연히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사는 거는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면은 다 퇴사를 하고 다시 다음 학기는 맞습니다. 그 새로운 기숙사를 받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전의 정착 개념에서 벗어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주거 유형들이 체류형 주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보게 된다면 예전에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뭐 이런 펜션에 관해됐지만 최근에 뭐 민방이나 특히 북촌의 한옥 체험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다양화된 숙박의 유형이고요. 보게 되면 여인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이전도 됩니다. 심지어는 숙박이지만 주민 이전이 되는 이런 여인숙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류형 주거시설의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여건 변화에서 지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탄생한 주거와 숙박의 하이브리드형 체류시설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생활 숙박시설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순주도 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에는 많은 용도들이 막 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금 뭐 성수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성수동 가보시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섰는데 이게 이제 공장이거든요. 공장이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건축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식센터가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도시명 제조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4차 산업시대 그 IT, AI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 통신 시설인지 업무 시설인지 아직 건축법상 분류가 없습니다. 키즈 카페, 캣카페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카페 문화가 굉장히 외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문화인데 과연 이게 일종인지 이종인지 일반 일종인지 아니면 이게 동식물 시설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될 뭐 수자원의 충전소, 자율주행 관제센터 그리고 언젠가는 실현될 유해한 입체영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용도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상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도위에서 이 29가지 용도 분류로 용도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과 건축물의 용도가 맞물려 있어서 그 용도 관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용도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29가지의 틀 속에 갖추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특성으로 보자 그 하나가 뭐냐면요. 상업지역에서 주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허용합니다. 주상복합 형태 이외에는 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뉴욕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성상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의 주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 그 틈새를 공략한 하나의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지금도 건축법 시행령에 아까 29가지 용도 분류에서 업무시설입니다. 아직도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1985년에 오피스텔이 태어난 이후에 이게 굉장히 그 폭발적인 그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공교부가요? 네,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게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로 활용하지 마라라는 정책을 시행했고요. 거의 뭐 한 10년, 20년 동안 여러 가지 주택으로 쓰지 못하는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욕실 설치도 금지하고 화장실, 설치도 금지하고 특히 다단간방을 제한도 했지만 결국에는 2010년에 오피스텔이 분명히 상업지역에서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도 있었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게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2010년에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새롭게 발생하는 용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국토부 우리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도요 굉장히 유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시계 규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 뭐 비욘드 조링 그래서 예전에 경직된 용도 지역 체계를 완화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도시계획 혁신 방안 3종 세트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 입지공간구역들이 이 취지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엄격하게 용도 지역에 의해서 발휘되던 용도관리 체계 용도 지역을 보다 우리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에 맞춰가지고 집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근데 집주근접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모여있는 상업지역에도 주택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게 오피스텔일 수 있고 제가 주장하는 그 중에 하나도 테널스파시설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처럼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제를 완화를 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뭐 기숙사 고시원 테널스파시설에 대한 임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기존에 경직됐던 도시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가고 있지만 아직도 건축물 용도 관리에는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 건축법상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은 업무, 연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지만 업무용과 주거용 나누고 있죠. 고시원이 저는 사실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지옥고, 요즘에 지옥고라는 말이 그 한동안 작년에 유행이 됐었는데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주거를 일컫는 그 고시원으로 심지어 고시원도 분명히 주거와 숙박과 체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준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숙 숙박시설이지만 체류되고 있고요. 심지어 중위도 의존도 되고 있습니다. 여인숙에. 기숙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숙박시설을 보게 되면 주거와 숙박과 체류의 기능이 다 갖고 있는데 아직도 숙박시설로만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만 갈 거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의 문제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국조 간에도 엇박자가 있는 것이 뭐냐면 행안부에서는 주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30일 이상 거주하면 주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 기준에서는 생활숙박시설도 주민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와 지금 관광기록법의 그 보건복지부와 생활숙박시설 보는 관점이 같은 부처 내에서 다른 것이고 특히 이제 전입신고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주거와 숙박의 개념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꼭 넌 주거, 넌 숙박이 아니라 이 중간 영역, 체류의 기능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와 숙박으로만 양분화시키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예전에 호텔을 지금 많은 주택 용도로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2년 전에요. 그때 코로나 시절에 관광객이 줄어가지고 호텔들이 막 이제 공실이 많아졌을 때는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이제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었죠.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호텔 좀 전에 보셨지만 빈 그 호텔들을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피는 반면에 분명히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는 주택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저의 그 결론이 뭐냐면 이제 주거라는 개념이 뭐 기거냐 거처냐 숙박이냐 거주냐 이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용어 정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주택은 그냥 건축법상에 넌 주택이야라고 하게 되는 주택이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기거, 거처, 숙박, 거주, 체류의 개념들이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고요. 이것을 주거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 행태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뉴욕시 30일 이상 넘어가면 주거로 봅니다. 예, 호텔도 30일 이상 치료를 하게 되면요 주거로 보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본 체령 주거시설 개념이 이미 도입돼서요. 특히 이제 2006년에 일본에서 만든 주택난 기본법을 보게 되면 이제 생애주기별로 국민들한테 다양한 주거 이용을 가능하기 위한 그 주택의 분류 체계를 보게 되면 위클리, 먼슬리 임대 멘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생활식품시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각 국가들에서도 이미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담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대적 여건 변화 수용과 그다음에 도시관리의 유연한 대응, 그다음에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한 충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효과에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활수거시설 더 이상 건축물의 용도에 넌 숙박이야라고 규정짓지 말고 이것을 우리 지금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택 이용으로 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주택법에 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준주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생활 숙박시설도 주거의 기능을 도심에서 주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택으로만 도입을 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존 수 분양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시분양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현실이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투자 이민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거로 매입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수가로 써라라고 하는 것들은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신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발표에서 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지만 당연히 거주 이전 자리와 법률 불성법의 원칙도 위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월 14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 이해강제금을 10월 14일부터 부과하겠다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요거는 일단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표를 보게 되시면 현재 이미 오피스텔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도 이미 주택과 그 다음에 500제곱이 넘어가면 이 숙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마찬가지로 저는 주거형과 숙박형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아파트를 이제 분리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주차 기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거로 활용될 경우에 주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이게 숙박으로 들어가서 200제곱미터나 한 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적정 주차 기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피난 및 설비 기준 도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저는 이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이 딱 그랬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우리 2기 신도시 송도나 청라 하남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계획할 때도 오피스텔을 인구를 안 잡아놔가지고 실제로 다 그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오피스텔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그 준주택으로 도입함에 따른 이런 부적정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 이후에 여기에 따른 세부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 전 귀한 발표